경기도 포천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빌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집 근처에만 가면은 악취가 진동하고 매일 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신고가 들어온 건 2014년 7월 29일 오후 9시 30분 한여름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가 엄청나게 울었다고 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비명 지르듯이 악을 쓰면서 우니까 이웃집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형사들은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우, 쓰레기 더미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진 않은데요? 거의 폐허 같기도 하고 뭐 화면을 통해서도 냄새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찰관들 분들께서 좀 치운 상태가 저 정도라는 예, 거죠.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 무릎까지 거의 쓰레기가 차서 늪을 이게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요. 저거 이외에도 뭐 방문은 다 부서져 있고 그다음에 장판 벽지 다 뜯어져 있고 집안 전체에 곰팡이가 다 피어 있는 그런 상태.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처음에 발견했을 때 맞습니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야, 이거는 뭐 청소를 좀 안 했거나 뭐 한두 달 집을 비웠다고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쓰레기 더미를 딛고 헤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방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아이는 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아이는 동남아시아계 혼혈 아이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의 눈에 초점이 아예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영양실조로 막 보일 정도로 굉장히 몸 상태도 좋지 않아 보여서 일단 구급대원은 긴급 후송을 하게 되고 이후에 아동복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를 구조를 했으니까 엄마 아빠를 빨리 찾아야겠네요. 이웃 사람들한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는 엄마하고 아이 단둘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한 20일 가까이 엄마가 아예 보이지 않더라. 그럼 엄마가 도대체 어디에 간 건가요?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는데 담당 형사 머릿속에 계속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 때문에 이런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집 상태 봐도 냄새가 날 것 같은데 그 집안에서 풍기는 그 어떤 악취, 쓰레기가 썩어가는 냄새는 절대로 아니죠. 아이가 발견된 안방 말고 저 안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악취는 유독 저 작은 방에서 매우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20일째 보이지 네. 않는 거. 엄마의 시신이 저 안에 들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신의 상태를 보자마자 이건 엄마는 아니다. 엄마가 나간 건 20일 내외인데 시신은 상당히 많이 부패했으니까 기일이 오래 걸린 거죠. 오래된 거죠. 시신 상태가 어땠길래 완전 백골 상태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뼈만 거의 남아있는. 그래서 이 시신은 오래된 시신이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과학수사대가 투입되면서 영안실로 고무통을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고무통 안의 내용물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방수포를 깔고 쫙 들어부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구나. 그 안에서 물컹물컹한 정체불명의 액체가 쫙 쏟아져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 서 있던 형사들이 그냥 너무 놀래갖고 뒤로 전부 다 우다닥 물러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 형사의 표현을 그냥 그대로 빌려서 전달하면 마치 젓갈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신이 들어있던 통인데 거기서 젓갈 같은 액체가 왜 같이 나오죠? 네. 무슨 액체지? 그걸 쏟아냈을 때 냄새가 굉장히 지독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테랑 형사들도 이런 악취는 태어나서 처음 맡아봤다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게 발견됩니다. 손이 하나 나왔습니다. 손이요? 손? 네, 손입니다. 손이 하나 더 나오니까 형사님들이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손이 두 개니까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던 음. 시신이 한 구가 아니라 두 구였다는 얘기네요. 2구였다는 얘기네요. 2구. 근데 이게 지금 시신이 들어있던 통인데 거기서 젓갈 같은 액체가 왜 같이 나오죠? 젓갈
백골이 된 시신이 이제 어우. 고무통 위쪽에 있었고요. 그 밑에는 장판이 깔려 있었다고 해요. 그 장판을 경계로 이제 액체화된 시신이 고무통 아래쪽에 있었던 겁니다. 시신 한 구가 액체화가 됐는데 손 하나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살아있습니다. 남은 거네요.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네.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밑에는 물만 남았으면 이게 그냥 뭔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손이 하나 나온 거야. 근데 이 손은 왜 액체화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 현장 상황 보니까요. 장판으로 막아서 경계 두구 시체를 장판 하나로 경계를 하잖아요. 장판 사이로 손이 빠져나왔어요. 와, 이거는 정말 엽기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의 시신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누구의 시신이었나요? 원래 이 집에는 남편하고 큰아들도 같이 살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엄마와 작은 아들의 모습만 보였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큰아들은 3년 전에 군대 갔다 온 뒤로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요. 큰아들에게 아빠는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물었더니 10년 전쯤에 집 나가서 안 들어왔다. 아빠가 생존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경찰이 생활 반응 보는 겁니다. 휴대폰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아예 생존 반응이 없어요. 남편이 10년 동안이나 행방불명 상태인데 아내인 이 씨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신 한 구는 남편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 고무통의 아래쪽에 있던 시신은 액체 상태가 돼서 뭐 형체조차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문 채취가 가능한가요? 다행히도 시신의 손 일부가 부패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부패되더라도 손가락 끝에 지문만 남아 있다면 채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지문의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지문을 복원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사기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주사기법이란 물에 오래 담겨 있거나 건조돼서 주름이 접힌 지문을 펴기 위해 손가락 끝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공기나 액체류를 주입하는 기법입니다. 고무줄 아래쪽으로 주사기를 찔러 넣으면 주입물이 손가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손가락 끝을 부풀려서 지문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원한 지문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분말, 잉크 같은 걸 이용해서 전사하는 방법으로 또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문의 주인은 누구로 밝혀졌나요? 고무통 하단의 시신에서 채취한 지문은 자동 지문 검색 시스템인 아피스 검색을 통해 10년 전 행방불명된 남편 박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방불명된 게 아니라 이 고무통 안에서 10년 동안 집안에 계셨다는 건데 와. 그런데 이 고무통 위쪽에 있던 백골화된 시신도 신원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지문 채취가 됐나요? 위에 있던 시신은 더 고도화 부패된 상태였는데 기적적으로 손가락 끝에 피부 조직 일부가 남아 있어 조각 지문을 채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무통 속 시신 한 구가 남편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일까요? 엄마 이 씨 아닌가요? 엄마 이 씨를 긴급 수배했습니다. 살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혼자서 범행한 거 맞으세요? 고무통 안에 있는 예. 그 시신에 대해서 이 씨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우연히 길에서 외국인을 하나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한 잔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외국인이 나한테 돈을 요구하더라. 그 바람에 서로 다투다가 내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근데 탐문수를 해보니까 이 씨 주변 인물 중에 1년 전부터 사라진 사람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아, 이 씨의 직장 동료였어요. 그 조각 지문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하고 그 지문 대조를 맞습니다. 해보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대조를 했더니 결과는 딱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내연 관계였다고 해요.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에 그 내연남 정 씨의 월급 통장을 이 씨가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서 정 씨가 자꾸 이제 찾아와서 그 돈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돈 얘기로 다툼이 커지고 순간 격분한 이 씨는 정 씨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스카프로 목을 감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 검증할 때는 이제 원래 이제 그 마네킹 쓰는데 마네킹이 좀 늦게 도착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사가 대신 이제 그 정 씨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정 씨니까 이 사람을 대상으로 재연해봐 했더니 그때부터 감정이 아주 그냥 격해져가지고 형사한테 욕이란 욕을 엄청나게 듣기 좀 불편할 정도로 과격하게 하고요. 그 정도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씨의 감정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어쨌든 진술에 의하면 내연남 정 씨는 돈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죽였다는 건데 남편은 왜 죽였을까요? 이 씨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남편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이 죽였다. 하나는 정확하지가 않다. 베란다에 있었대요, 처음에는. 거기서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였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죽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딱 드는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누구한테 죄송한 겁니까? 그럼 남편은 죽이지 않은 거예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이미 사망해 있는 남편을 나는 고무통에다가 넣은 것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이 사건은요, 뭐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황상 타살입니다. 누가 봐도 타살인데 문제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이때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 큰아들의 진술이 이렇습니다. 학교에 돌아와 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일단 고무통에 좀 넣어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장례를 치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큰아들도 아빠가 자연사 예. 했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큰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뭐 사망한 상태였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고요. 큰아들은 처벌받을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공범이니까요. 네. 아들 같은 경우는 몇 주가 지났는데 그런데도 엄마가 시신을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2012년경에 아예 자기 그 집을 나가버렸다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때 남편 박 씨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 있다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시신에서 부검 결과 공통적인 약물이 하나 검출됐어요. 독시라민이라는 약물인데요. 네. 잠이 잘 안 들 때 한 알 정도 먹으면 진정이 되면서 잠이 들 수 있는 약물인데요. 과량 복용하면 호흡곤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약물이긴 한데요. 이 씨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수면제라든지 신경 안정제 같은 거를 복용했는데 그 중에 아마 독시라민이 포함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씨의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이 먹게 된 거고요. 이 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본 거죠. 이때 이제 이 씨의 집에서 수거한 컵들 중에서 뭔가 연한 풀색에 마시다가 남은 것들이 엉겨붙은 듯한 그런 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해요. 차갑기도 곰팡이 하고. 같기도 하고. 그 양이 무려 7.5g에 해당되고 그걸 분석해 보니 바로 저게 독시라민. 꽤 확실한 증거 같은데 이쯤이면 이 씨가 자백을 하지 않을까요? 내연남 정 씨는 자기가 죽인 게 맞다고 했지만 끝까지 남편은 자연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자연사라고 하더라도 너무 의문점이 많거든요. 맞아요.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을 한 통에 넣었다는 것도 예, 예, 엽기적이잖아요. 그 조그만 동네거든요. 거기에서 시신 유기하기 위해서 이게 들고 나오면 바로 그 눈에 띄게 돼서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위험성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통 안에 몰래 보관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신 차곡차곡 쌓아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안 치우고 그대로 보존하고 이런 거 등등으로 봐서 저장강박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이른바 쓰레기집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물건으로 보이지만 자신은 그거에 가치를 부여해서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좀 저장 강박증과는 좀 달라요. 정말 그냥 쓰레기를 방치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저장강박증으로 보는 건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씨 어떤 사람인가요? 이 씨는 원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이 씨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씨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고무통에 시신 6일을 도왔던 큰아들 말고 아들이 1명 더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95년에 그 아들이 6살 때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 씨는 이제 이 아들의 사고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또 남편은 뭐 이 씨 탓을 한 것 같고 아이 죽음을 두고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가정부라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씨 말에 따르면 이 당시에 남편이 이제 월급도 잘 가져다 주지 않고 외도를 해서 집에 몇 달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더 우울증에 빠졌고 그때부터 남편을 굉장히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 씨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밤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됐던 8살짜리 아이가 동남아시아계 맞습니다. 혼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아이의 아빠도 외국인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그 근로자였는데요. 경찰이 처음에는 피해자이거나 공범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씨의 말에 의하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호의적이고 자유로운 면이 있어서 외국인과 소통하는 게 훨씬 좋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내가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 외국인 남성들을 만나면서 어떤 자신의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우울증은 우울해서 무기력해서 뭐 움직이기 싫다거나 맞아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거나 하는데 이런 우울증이 있나요? 이게 우울증을 겪게 되면 오히려 있던 성욕도 떨어져요. 거기다가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큰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울증의 어떤 증상으로 이걸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좀 성격적인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신감정 결과에도 정서불안정성 성격장애라고 진단이 되어졌는데 굉장히 쾌락을 좀 쫓게 되고요. 또 자신의 어떤 자아가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감,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뭐 이성과 이렇게 교제를 한다든지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이 좀 두드러질 수 있어요. 아들의 사망, 남편의 외도, 부부간의 이제 불화. 근데 이 부분은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살해 동기가 되는 겁니다. 남편을 그래요. 살해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남편 충분히 살해할 수 있는 살해 동기가 되네. 이렇게 이제 경찰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심 재판부에서는 남편하고 내연남 둘을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방치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혐의도 포함이 돼가지고 이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2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18년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남편의 죽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액체 상태에서만 그 독실함인 성분이 나온 거고 정확한 위치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간인지 아니면 그냥 액체화된 일부분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화민이 검출된 것만으로는 스모킹건이 되지 못한 거네요. 이 씨의 범죄는 전혀 치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범죄를 숨길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인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집니다.